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 이후에도 온갖 무역법을 동원해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기존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새 관세 조치에도 대응할 전망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지 4년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또다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네네. 올렸습니다.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이용을 해서 이 협상 상력에 대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산 상품의 구매고요. 두 번째가 대미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합의를 이행하는데 조금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합의 이행 자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은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로 또 다른 관세를 매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관세 정책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일단 흔히 얘기하는 게 중간 선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서 혹시 대법원에서 애초에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대응에 나설 거라는 건 예상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고유료 관세라는 게 결국 미국의 무역 역조의 책임이 미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불공정한 경쟁 반응에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밀리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세력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럼 공화당 내에서 비마가 세력들이 일단은 중간 선거를 앞둔 당 내의 예비 선거에 대거 진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조금은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중간 선거 패배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국내 정치적 상황, 더 크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정치적 상황도 얽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에 여러 가지 무역법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네, 그렇죠.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대통령이 최장 150일, 그러니까 그렇죠. 5달 동안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네네. 되는데 미국의 야당인 이제 민주당에서는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하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이 5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5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 후유증이 관세가 이제 무력화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인 게 5개월 가지고도 충분하게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만 가지고 관세를 시행을 해도 무역 상벽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생각도 고율 관세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고율 관세를 무기로 해서 상대국한테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라면 제가 볼 때는 5개월이면 압력을 가기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볍게 흘려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이제 추가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네.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고 네. 예정에 따라서 투자라든가 구매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이게 기존에 있던 조건보다 더 높은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도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우리- 만약 예. 이게 어차피 미국이 판단하기에 문제이기 때문에요. 변수는 여전히 있죠. 지금 우리 정부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차분하게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 국회에는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상호 관세 협상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좀 미국과의 소통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세 문제가요. 미국 내에서도 한 행정부, 특히 뭐 상무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재무부라든가 아니면 국무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미 협상에 임하는 정부 유관 부처들도 정보 공유라든가 공통의 전략 발전에 굉장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이제 쿠팡의 헤럴드 로저스 네네. 대표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뭐 이게 어떤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문제의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에 의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이 과도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규제로 읽혀질 때는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국내 소비자들이 다수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정보 유출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쿠팡 사건이 쿠팡이라는 미국계 기업에 대한 그 일방적인 압력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정보 도용을 막을 수가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럼 쿠팡에 있는 정보 도용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 이게 혹시 어떤 조직적인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의지를 밝힌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미국도 설득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네네. 사상자 수도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포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전선 자체는 이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주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 쪽에 주요한 그 에너지 시설들 지금 공격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공세를 강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서로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협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또렷하게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안 가장 풀리고 있는 큰 겁니까? 것이 지금 일단은 러시아가 이 전명을 하고 강제 병합 조치를 했던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러시아는 계속 영구적인 여기에 대한 권리, 소유권, 권리 주장을 보장을 하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그건 항복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더구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도네츠크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 면적의 한 80%를 점령을 했거든요. 나머지 20%도 아예 지금 할행을 하라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위협할 경우에 그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서 지금 차이가 이견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현 정치 구도가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내 세력, 반러 세력, 쉽게 얘기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이 정부가 사실은 퇴진해야 된다는 요구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 전쟁 양산에서 새로운 핵심 무기로 떠오른 게 드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 드론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파병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북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파병에 대해서. 네, 지금 직접 특히 지금 양측이 계속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그 동남부 주위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군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징후는 없어요. 다만 이게 그 다수가 여전히 러시아 영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전쟁에서 또 북한 같은 경우에 드론전의 교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는 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샛별사 흔히 얘기하는 이런 북한제 신용 드론도 지금 제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면들을 북한이 도발이나 한반도에서 도발 등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거에 우리도 대비를 해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의 9차 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8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어제까지의 총화 보고라든가 토의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당대회 자체보다는 이제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그 이제 중앙위원회 지금 그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각종 지금 발언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대와의 완전 절연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신의 뿌리가 김일성, 김정일이기 때문에 선대에 대한 전통을 강조하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선대와 차별화된 김정은만의 어떤 업적들 그리고 김정은만의 자기만의 어떤 이념들이라든가 이걸 슬슬 강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김정은 집권 2기를 여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8차 당대와 비교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중점을 두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이거는 강론들은 아직은 총화보거나 이런 데서 그렇게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반적인 메시지는 지금 중앙위원회 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나봐야 이제 그 윤곽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만의 업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작이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른바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원로이자 빨치산 2세대를 상징하는 최룡해가 물러나고 중앙위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최룡해 얘기하면은 아마 그 선대의 그 이 세대에 가까울 거예요. 빨치산 뭐 최룡해도 빨치산 그 혁명 2세대, 3세대에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김정은이나 지금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세력들은 그보다도 또 한두 세대 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자의 나이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권력 엘리트 전반을 물갈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 이제는 부부장이 아니라 부장이 됐습니다. 승진을 한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백두혈통 내에 어떤 단결성을 강요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얘기되는 북한에서 지금 김주회 또는 이제 실제 이름이 주회라는 얘기도 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주회로서의 권력 계승이 아직은 여전히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의원, 후보위원 그리고 정책위원 여기 어디도 지금 이 김주회의 이름은 올라가 있지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뭐 흔히 얘기하는 미사일 총국에서 실적인 지휘를 맡긴다. 근데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에서 그동안 특히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질 때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질 때 이루어진 가장 인상적인 조치는 백두혈통 내부에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내려앉히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여정은 오히려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김여정이 철저하게 충성 맹세를 했고 자기 조카한테 또 김정은이 이제 그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그 애틋한 감정 때문에 내치지 못하고 승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게 권력 계승이 공식화되기보다는 후계자 수업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